올해 못 움직였던 IT에서 대표적인 전자가 네. 내년에 시장 전체의 다크호스 역할을 하지 않을까인 겁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2021년 시장이 너무 어려웠다고도 뭐 제 주변에도 개인 투자자분들 이야기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럼 올해 좀 돌아봤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꼭 한번 좀 되짚어 봐야 된다. 네. 내년에 또 힘든 장이 반복됐을 때 똑같은 실수는 우리가 또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 투자 수익률이 높아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저는 그냥 요즘에 그 질문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쵸, 이제 연말이니까. 똑같은 대답을 계속 드리는데 한 타임만 좀 차분하게 생각하고 투자하자를 네. 꼭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올해 정말 큰 이벤트,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뭐 책에도 썼었는데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나 벌어진 게 있어요. 사실 벌어졌었고 네. 지금은 이미 신고가를 다시 냈기 때문에 그 안 좋았던 게 회복돼서 왔는데 동진 세미킴이라는 주식이 있어요. 근데 그 주식이 장중에 기사가 났습니다. 네. 근데 이게 시총 뭐 1,000억짜리 작은 종목도 아닌데 네. 상한가를 갔어요. 네. 근데 기사가 뭐였냐면 우리나라 굴지 S전자에서 네. 여기를 인수한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떴어요. 떴는데 이게 사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고 나서 한 30분 뒤에 상한가를 가버렸거든요. 근데 원래 이 기업은 좋은 기업이에요. 근데 이 회사는 IR을 안 해줘요. 네네. 그러니까 정부의 노출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이 기업이 상한가를 갔다. 근데 그 기사만 보고 갔어요. 근데 그 기사를 눌러보시면 대박 사건이 벌어집니다. 기사 제목을 통 누르면 낚시하는 그림이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그거를 제가 캡처해서 제가 책에 넣었어요. 네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네. 그 말인즉슨 아무도 그 기사를 안 눌러본다는 거. 눌렀으면 네. 낚시인데 네. 낚였다고 나올 텐데 그게 그렇게 된다는 거니까 정말 제 책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말인즉슨 와 정말 1초도 생각 안 하고 아, 진짜 이 기사 때문에 산 거야? 네 아. 실제 그러고 그게 낚시라는 게 조금 퍼지고 나서 네. 다시 다 주저앉았어요. 그 상한가를 다 토해냈죠.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이 자극적인 기사가 이렇게 큰 기사가 떴는데 기사 링크 안 눌러보는구나. 왜냐면 네. 지금 눌러야 돼. 내가 조금이라도 빨리 사야지. 네. 아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네. 이 기업을 공부 안 했다는 거예요. 이 기업의 오너가 나이가 되게 많으세요. 70몇 살에 계시고 네네. 이 기업을 엄청 오래 운영해 오셨어요. 네. 그리고 사실 이 기업은 사실 뭐 내용 측면에서 좋아요. 근데 굳이 팔 필요가 없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그때 한번 생각해보죠. M&A가 나오면 항상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왜 사지를 생각해야 되고 파는 쪽은 왜 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다. 네. 그만큼 이 모든 게 이 이벤트에서 다 표출된 거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올해 2021년에 있었던 시장에 있었던 엄청난 많은 이벤트 중에 저는 이게 제일 큰 해프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좀 안 급하게 한 번만 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일이 있으면 사실 오늘 이 10%가 여기서 내가 망설임 없이 10% 눌렀던 게 내일 마이너스 20%가 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한 1분만 생각해 보고 한 5분만 점검해 보고 한 10% 늦게 사더라도 그 이벤트가 맞으면 사실 이 주식은 지금 신고가 나 있어요. 그런데 그 10%가 아까워서는 좀 아니다라는 거죠. 고민도 안 한다는 거는. 그래서 그게 너무 여실히 드러난 이벤트이기 때문에 저는 안 그래도 지금 시장은 요 아까 뭐 수익률 섹터표로 보시면 급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이거 시장 모니터를 계속 보다 보면 빨려 들어가게 만들죠, 이렇게. 근데 너무 빨려 들어가는 그런 이벤트가 여실히 드러났던 전 국민이 낚시 기사에. 아니, 근데 그 기사를 누가 낸 건데? 그게 뭐 링크를 보면 네. 그런 말이 있어요. 너도 낚시 걸렸으니까 낚시 뉴스 내라. 돈 받고 하는 그런 약간 그런 거였어요. 낚시 뉴스를 전문으로 만드는 앱으로 연결되게 해서 네. 수익을 내고자 하는 뭐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좀만 차분하게 생각하시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지까지 생각해 보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한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찌라시에 약한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네, 그런 네. 거를 굉장히 네. 극명하게 보여주는 좀 사례. 네. 뭐 뉴스는 엄청 많이 들어오죠. 맞아. 네, 뭐 요새 뭐 여러 가지 뭐 앱 뭐 그런 것들을. 네. 근데 좀 가려 들으셔야 된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석에 있지만 네. 그럼에도 가려서 옥석가리 그러니까 정보에 대한 옥석도 잘 가르셔야 됩니다. 네, 그 정도로 난이도가 있고 맞아. 사실 시장이 그렇게 쉽게 수익률을 안겨주지 않습니다. 이 정도도 점검하시고 맞아. 공부하시고 논리적으로 계산도 한번 해보셔야 제대로 된 수익을 얻을 수 있다입니다. 아니, 저는 이제 요즘에 저도 뭐 많은 이야기 들으니까
저는 이제 막 그걸 분석하는 능력이 좀 부족할 때는 어쨌든 그 메시지가 너무 많은 거잖아요. 예. 차라리 내가 그걸 분석 못하겠으면 메신저가 진짜 괜찮은 사람 네, 맞습니다. 따라야겠다. 아, 그것도 방법이죠. 그럼 이제 2021년은 우리가 좀 뭐 교훈도 한번 이야기 나눠봤는데 2022년은 네. 좀 전망을 말씀해 주신다면.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좀 전에 2021년 말씀드리면서 네. 내년장 볼 때는 이런 것들을 참 보시자라고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바뀔 건 없는데 내년에 요게 저희가 한번 또 체크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올해 경기 피크 우려가 있는데 테이퍼링을 한다. 그게 엄청난 걱정거리였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연준에서도 테이퍼링을 월 150억 불 한다 그랬다가 300억 불로 굳이 2배 가속을 시켰어요. 그리고 내년에 점도표가 뭐 3회 인상, 내후년 3회 인상, 그 또 2회 인상, 뭐 이런 식으로 인상하는 사이클로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들은 계속 불거질 건데, 그럼 내년을 볼 때 실제 그럼 금리 인상, 테이퍼링을 해버리거나 금리 인상하면 어떻게 될 거냐를 한번 생각해보자인 거고요. 테이퍼링은 2014년도에 저희가 했던 걸 표현하기 때문에 과거에 이 리만 사태, 2008년 이후에 연준이 양적 완화 정책을 저희가 QE라고 표현하고 이 QE 1, 2, 3, 4가 이게 2008년 이후로 쭉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2008년 이후로 시장은 연준이 돈 풀어주는 이 유동성이 길들여져 있던 거죠. 우리가 힘들면 연준이 도와준다. 이게 있었던 것들이 이제 패턴인데 이 회사의 음영은 연준이 보유 자산을 전년 대비 늘렸다. 그 말은 돈을 풀었다는 거죠. 자산을 샀으니까. 줄어들면 사주긴 사주는데 덜 산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테이퍼링이랑 똑같죠. 지금이랑 똑같은 거죠. 근데 과거에 이 2008년 이후로 이렇게 연준의 자산은 왔다 갔다 했는데 주가의 순위를 보면 빨간색 선은 S&P 500, 여기는 나스닥, 여기는 코스피, 여기는 코스닥입니다. 이게 보면 그냥 계속 미국은 계속 신고가였어요. 왜냐하면 연준이 도와줘서 위기를 극복했고 그거를 결국은 뭐 이때도 다 이유들은 많았죠. 근데 펀더멘탈이 그걸 이겨내니까 다 극복하고 펀더멘탈이 반영된 주가로 이제 표출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과거에 이 테이퍼링이 벌어졌을 때 보면 사실 테이퍼링 한다는 건 위기 극복했고 이제 돈 안 풀어줘도 되니까 어떻게 보면 또 긴축으로 표현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미국 경제는 좋은 거 인정인 거죠. 테이퍼링을 한다라는 건 우리가 회복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그게 미국 중심의 정책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러면 사실 미국에서 금리 인상한다, 미국에 돈을 안 푼다라고 하면 이 당시 다들 신흥국 쪽은 약간 상대적으로 미국이 좋으면 사실 수출은 계속 좋을 텐데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주가 수익률 면에선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들이 있으니 눌러지는 효과가 좀 발생하죠. 그래서 코스피는 횡보 국면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때 테이퍼링 했을 때 전 세계 1등 수익률 코스닥이었습니다. 이거 뭐지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 요 당시에 코스닥은 카카오가 성장했어요. 카카오가 다음을 인수하고 카카오 여러 이제 카카오페이 등등의 각종 자회사를 출범시키면서 우리는 정말 엄청난 플랫폼과 성장주로 성장할 거야 뭐 이런 걸 좀 부각될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모멘텀이 되게 강했던 거죠. 근데 큰 이면은 뭐냐면 테이퍼링을 한다는 건 돈을 안 풀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동성 장세는 끝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유동성 장세 끝났고 통화 정책 안 쓰고 이제 펀더멘탈 정책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 장세는 종료, 펀더멘탈 장세다. 펀더멘탈 장세에서는 당연히 실적으로 압도적으로 보여주는 시장의 이익 증가율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는 산업들은 더 부각되는 거죠. 이제 돈으로 지원이 없으니 자생적으로 증명해봐. 근데 증명하는 쪽들은 돈이 몰려버리는 거죠. 근데 카카오가 그랬다는 거죠. 심지어 한국에서 전 세계 1등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죠. 지수 수익률이. 그래서 이런 패턴이 지금이랑 사실 똑같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실제 그러면 테이퍼링을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파란색들은 테이퍼링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시행 전까지의 지수의 수익률. 근데 테이퍼링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의 지수 수익률을 보면 이때가 훨씬 높죠. 시작부터 이제 종료까지 뭐냐면 불확실성 해소. 그렇죠. 네, 불확실성 해소되니까 펀더멘탈 그대로 반영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보여졌고 그러면 미국이랑 한국이랑 섹터 수익률도 봐도 요 당시에 성장주들 IT랑 바이오였어요. 한국도 코스피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IT랑 그런 쪽이 확실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바이오 쪽들이. 그래서 지금 장이랑 보면 이 종목장이 되는 현상이 여기서도 또 저희가 또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옥석 가리기 더 힘들다 말씀드리지만 이런 펀더멘탈을 계속 표출할 수 있는 산업들은 계속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올해랑 약간 패턴이 별로 안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쪽에 있다라고 보고요.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긴축했던 국면들에서 EPS 증가율 상위, 중위, 하위인데 이건 지수의 증가율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장에서의 영업이익 증가율보다, 그러니까 순이익 증가율보다 높은 섹터들은 수익률 면에서도 압도적으로 다른 걸 보여준다. 그래서 좀 더 억석 가리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계속 똑같은 얘기 무한 반복이지만 네. 시장의 이익 증가율보다 높은 섹터에서 네. 이제 주도주는 계속 형성될 거다라고 보면 내년 장도 최소한 종목장은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다른 큰 섹터들이 좀 움직여줘서 네. 아니면 우리가 매크로 단에서 전 세계적으로 야 이게 되게 좋은 사이클이네. 네. 지금 정말 경기가 좋아져 버렸네. 이렇게 해서 이제 빅 사이클이 형성되면 지수 측면에서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수를 좀 가볍게 움직이려면 결국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내년에 제일 다크호스로 보는 게 삼성전자. 근데 삼성전자는 사실 뭐 반도체 사이클이니까 네. 개별적 탑다운, 그러니까 바텀업에서 회사를 봤을 때는 반도체 사이클을 보면 돼요. 근데 이게 저희가 좀 다르게 표현을 한번 해보자. 시장을 전체로 보고 봤을 네. 때. 그래서 이거는 제가 미국의 고정자산 투자 증가. 그래서 미국이 선진국이지만 선진국에서의 캐펙스 투자 사이클이 도래했다라는 가정.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도 다 통과되고 있죠, 지금. 네. 그래서 미국이 드디어 투자한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중국 제조업 PMI 신규 주문 지수. 그러니까 중국은 글로벌 제조업 생산 기지인데 이 사이클이 돌 거냐에 대한 그 그림. 그래서 두 개를 합쳐보면 지금 사실은 꼬리를 들고 있는데 두 개를 합쳐보면 요 파란색 차트가 나와요. 그래서 중국 신규 주문, 그다음에 미국 고정자산 투자를 선진국의 캐펙스 투자와 글로벌 제조업 생산 사이클 진입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요때 정말 삼성전자 같이 움직일 수 있냐. 왜냐하면 한국의 IT가 중간 제조 성격을 대표한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면 당연히 그 대표는 삼성전자가 해줄 건데 이 패턴 보면 사실 이쪽은 이제 이 갑자기 훅 꺼지는 쪽은 네. 저거는 이제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여서 이게 약간 오차는 있지만 네. 그 과거나 지금 이런 추세적인 걸 보시면 돌 때 다 돌고 추세적으로 좀 같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네, 그래서 요게 탑다운에서 삼성전자의 다크호스 역할을 네. 할 수 있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 패턴이 탑다운에서 좀 워킹을 한다면 이거는 사실 탑다운에서 외국인이 한국을 산 이슈와 같이 결합될 거라서 네. 요게 결합된 결과물이 지수를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사실 저는 이것 때문에 연말에 그래도 전자가 좀 큰 역할을 해주면서 지수가 그래도 좀 좋게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맨날 분위기만 잡다가 지금 끝나버려요. 그리고 또 힘들었다가 이제 또 팔만 저자 회복됐고 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며칠 안 남은 12월 네. 그다음에 내년 1월장에 이제 전자의 수급이나 네. 그다음에 전자의 전망 그다음에 이거에 따른 외국인 수급 이거가 연초를 좀 좌우할 것 같다. 근데 이게 만약에 좀 쉽게 움직여져 버리면 네. 사실 센티멘탈을 좀 더 쉽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좀 쉽게 움직일 수 있게. 그래서 요게 지수를 좌우하는 코스피의 좀 다크호스 역할. 기승전 올해 못 움직였던 IT에서 대표적인 전자가 네. 내년에 시장 전체의 다크호스 역할을 하지 않을까인 겁니다. 그래서 희망반 아니면 우려반도 존재하지만 네. 그래도 이게 안 좋은 시기를 저희가 1년 내도록 지나왔고 그게 주가가 안 되는 걸로 표출이 됐다면 지금부터는 나쁜 거 나오는 것보다 좋은 뉴스에 좀 더 호재로 잘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 시장 볼 때 이런 구조 때문에 우리가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한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지만 네. 뭐 오히려 좀 자신감 가지고 조정시 매수를 한번 대응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장에 반년을 좀 좌우할 건 또 금리죠. 네. 근데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굳이 3월에 끝내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상반기에는 금리 인상 안 한다라는 뉘앙스를 풍겼고 그다음에 그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굳이 왜 빨리 3월에 끝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기 뭐 물가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았죠.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안 하고 그러니까 물가를 건드릴 수 있는 건 테이퍼링이지 않냐. 이건 약간 정책적인 호응을 좀 해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3월에 끝내놓고 6월 이후로 지금 다들 뭐 6월 정도부터 금리 인상하지 않겠냐라는 스탠스가 많이 잡혀 있는데 그럼 사실 시간 벌었죠. 3, 4, 5. 석 달 동안의 정책적인 여유를 가지고 좀 보겠다. 네. 가 좀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2년물 금리와 10년물 금리가 같이 빠졌어요.
못 올라요. 이 점도표가 3에서 3의 2에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시장이 너는 실제 올린다고 얘기는 하지만 네. 올릴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확인하고 싶은 과정, 연준도 확인하고 싶을 거고 우리도 확인하고 싶을 거고 그 과정이 내년 상반기 정도는 있을 건데 어쨌든 3월에 테이퍼링 종료까지 다 확인됐고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테이퍼링이 확정되고 그다음에 시행해서 종료까지는 수익이 확실히 좋다는 건 불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네. 연준의 이벤트는 저는 요 구조상 내년 상반기에는 없다라고 보면 확실하게 펀더멘탈 장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구조는 잡혀져 있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뭐 올해랑 크게 올해 하반기 장이랑 네. 안 바뀌는 상황에서 요게 기회 요인으로 되면 좀 더 그래도 그래서 이제 아까 제일 서두에 질문 주신 대로 네. 올해 뭐 지수는 그렇게 안 움직였으나 시장을 보는 구조는 안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자 얘기 나와서 그런데 지금 뭐 우려 반, 뭐 희망 반이라고 해주셨는데 본부장님이 조금 좋게 보시는 뉘앙스인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맞나요? 주가라는 게 네네. 안 좋다 안 좋다 해서 빠지다가 이제 안 빠지면 네. 그냥 안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무리 안 좋다 안 좋다 해서 주가 안 빠지기 시작하면 네. 그건 이제 안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희한하게 좋은 뉴스가 나오면 튀기는군요. 바로 쉽게 반영해요. 왜냐하면 팔고 싶은 사람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전체 수급에서 원금이 돼서 본전이 됐을 때 뭐 조금 반대 매매 나올 수는 있죠. 근데 그때를 회사의 펀더멘탈, 업황의 펀더멘탈로 극복해버리면 사실 오랜 기간 투자했던 거를 또 저희가 만회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줄 수 있는 게 주식이니까 그런 패턴에서 보면 저는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간하신 이제 미스터 마켓 2022에서 본부장님이 제일 앞장을 맡으셨더라고요. 네, 이상하게 이 책이 저번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네, 연속으로 계속 앞에서 네. 순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부담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목차 제목 보니까 라운드 2 리오프닝의 시간을 준비할 때 이제 파트이던데 제가 알기로는 뭐 이거 파트를 쓸 때는 또 오미크론이 나오기 전이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오미크론이 이제 나왔던 거잖아요. 네. 어쨌든 이 뭐 주제처럼 리오프닝 주식을 우리가 2022년에 주목해야 한다는 건데 네. 아주 큰 변수가 생겼 네.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시간의 연장으로 저희가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걸 말씀드렸던 이유가 요 차트였거든요. 뭐였냐면 코로나 이전이랑 지금 비교를 해보자. 네.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로 회복이 되면 근데 이제 너무 안 좋아서 무너졌다가 네.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이 되면 그 회복되는 폭만큼 우리가 수익률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요게 지금 가처분 소득은 코로나 이전으로 이미 다 넘어서 버렸죠. 네. 지금 미국에서도 보면 되게 그 고용 상황이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고용되고 고용에 대한 수요도 좋고 임금도 상승되고 네. 이제는 가처분 소득이 늘어서 회복돼 버렸고 그러면 사실 정상 활동을 하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여가도 이제 시작하겠죠. 근데 아직 회복 안 된 게 그냥 뭐 항공, 여객, 뭐 그냥 뭐 레저, 엔터 이쪽인 거죠. 그래서 이게 회복되는 요 폭. 근데 그 전에 말씀드렸을 때는 이게 훨씬 낮았죠. 이게 훨씬 낮았어요. 그래서 이만큼씩의 폭을 막 많이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게 턴어라운드가 여기서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주가 수익률 면에서도 좋은 수익률을 향유할 수 있을 거다 그랬었고 실제 중간중간 코로나가 완화되어 했을 때는 좀 사실 아직 펀드메타 확인 안 되지만 오로지 그것만으로도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구간이 계속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델타도 나왔고 오미크론까지 나오고 하니까 시간은 연장되는데 결국은 이게 좀 뭔가 또 회복이 되고 하면 네. 결국 우리가 억눌려져 있던 여행 수요나 이런 것들이 다 회복이 될 거니까 네. 항상 유효는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지금 되게 힘들었죠. 2년 넘게 여행들을 다 못 가시니까 그렇죠. 이 업이 다 망했고 네. 그다음에 살아남은 쪽들도 겨우겨우 뭐 지원으로 인해서 살고 있는 건데 맞아. 근데 여기 또 턴어라운드 되면 여기서 살아남은 쪽이 또 이걸 다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시장을 주도하겠죠. 왜냐하면 이미 구조정 됐을 거고 살아남았다는 건 그 업체만이 이제 브랜드가 될 거니까 네. 그래서 이건 계속 유효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뜻하지 않게 뭐 이런 계속 변이 바이어스가 나오니까 우리도 다 모두가 처음 경험하는 거지만 그때마다 또 이런 대응을 항상 준비하고 계시면 앞에서 설명했던 구조에서도 전체 구조를 잡으시고 네. 이런 쪽에서도 투자 기회를 계속 포착을 하면 네. 뭐 플러스 알파의 기회는 계속 만들 수 있는 거죠. 운송 서비스를 여가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겠죠? 네, 왜냐하면 이게 네. 회복된 거는 네. 별 재미가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복 안 되고 이 회복이 안 된 폭이 크면 클수록 네. 기회는
더 많이 그러니까 뻔히 알 수 있지만 회복되는 폭만큼이 더 크면 수익률 폭도 같이 커질 수 있으니까 예, 그쪽 면에서 기회를 보셔라입니다. 그럼 뭐 저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여행도 있을 거고, 여행, 뭐 항공, 네. 레저, 뭐 네. 카지노 네, 등등 뭐 그런 있을 텐데 것들인 거죠. 그 중에서 좀 어떤 쪽에 더 관심 가지고 계세요? 사실 저게 되면 어떠실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여행 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코로나 때문에 위드 코로나로 풀렸다. 그럼 우리가 먼저 나가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수요 쪽에 노출되는 것들은 사실 일단 나가려면 항공? 비행기 타야죠. 네네. 네, 그리고 호텔 예약해야 되고 네. 예, 그런 쪽이 먼저지 않을까 싶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인바운드 수요는 네. 그건 우리나라의 지금 코로나 상황에 따라 그 상황을 외국에서 평가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더 후순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뭐 여행 트래블 버블 뭐 이런 거 다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네. 그런 나라들은 위드 코로나 때 또 비행기 또 만석돼서 나가잖아요. 이렇게 실제 저도 갔다 왔고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저는 괌 갔다 왔었거든요. 근데 비행기 만석이에요. 그냥 그대로 나가버려요. 그 억눌린 수요들이 눈으로 확인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먼저 한번 체크하시는 게 순서상 아웃바운드 먼저 인바운드 예, 그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몇 월에 갔다 오셨어요? 저는 11월 말에 부럽네요. 최근에 별로 부러운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주변에서 해외를 나갔던 사람은 잘 못 봤는데 네, 부럽네. 운 좋게 갔다 왔습니다. 감은 좀 괜찮은가 봐요. 일단 뭐 네. 많이 없고요. 사람도 많이 없고 비행기가 뜨는 게 확실히 줄었기 때문에 네. 많이 없고 미국령이다 보니까 뭐 다 3차까지 맞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2차 맞은 저희가 네. 미안하다 할 정도로. 본부장님은 굉장히 좋은 데 다녀오셨지만 한국 주식은 여전히 뭐 답 없다라는 얘기 사실 너무 많이 들리고 네. 이제는 뭐 사실 한국 주식에 굉장히 많이 지치신 분들 박스피에서 이제 미국 주식 가자. 실제로 제가 알기로 미국 주식 좀 많이 넘어간 분들도 네. 있는 걸로 아는데 네, 네. 본부장님은 여전히 조금 저는 제가 들었을 때는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게 보는 포인트가 네. 저는 뭐 사실 되는 산업을 사자라는 게 가장 강한 거고 근데 그 글로벌리 지금 되는 산업들을 다 체크해 보시면 네. 뭐 예를 들어 2차 전지, 네. 그다음에 미디어, 뭐 엔터, 뭐 바이오 이런 기업, 뭐 여러 가지 뭐 아니면 반도체 이런 기업들 네. 다 보셔도 그 모든 산업에서 잘 된다고 하는 쪽에 좋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한국 기업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성장하는 산업에서의 업종 대표주를 고르니까 한국이 꽤 많다. 그래서 이런 쪽은 정말 자신 있게 사도 된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한국에 상장된 게 없고 네. 미국에 있으면 그럼 그걸 사시는 게 맞고. 그래서 뭐 사실 국적을 따질 필요 없이 되는 산업의 그 산업상 포지션을 잘하고 있는 네. 기업들을 찾다 보면 네. 과거처럼 막 우리가 중간재만 만들어서 단순 제품 수출하고 이게 아니고 이제 정말 소재나 이런 것들을 다 수출해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좀 다른 레벨에서 사실 저는 이것 때문에 한국의 재평가를 좀 바라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아직 주가로는 그게 표출이 안 됐지만 개별 종목단에서는 그걸 인정을 해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뭐 국적 따지지 말고 사자가 가장 큰 그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또 큰 플랫폼 기업들이 많고 그것들이 장기 성장성을 계속 보여주고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해외 투자는 우리나라 좀 다르게 약간 보면 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사실 한국에 있든 미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에 있든 뭐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해외 기업들은 IR 자료에 대해서 되게 상세히 그리고 장기 시기로 뭐 되게 좀 잘 알려주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방향성 투자를 좀 길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잘 잡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더 편해 보일 수 있으니 네. 그게 좀 장기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그쪽 면에서 뭐 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한국이 안 돼서 간다 이게 네. 아니라 한국에 기업이 없으면 그냥 산다. 저는 약간 그런 개념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죠. 한국에 산다기보다 한국에서도 잘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기업을 그렇게 사는 하시면 거다. 되죠. 그래서 항상 철저하게 그 산업에서의 밸류체인상 경쟁 우위를 잘 보시고 네. 한국 기업이 우위에 있으면 그냥 이걸로 사면 되는 거고 우리는 그냥 좀 약한데 진짜 기업이 뭐 외국에 있다. 그럼 그 기업을 사셔서 장기 투자하시는 거고 근데 동일한 거는 되는 산업에서의 네. 추세적인 우상향 그렇죠. 그거를 추구하시는 게 그렇죠. 맞다. 그래야지 이제 올해 주관하신 이제 텐베거 종목을 찾을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옥석을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가려야 될 텐데, 네. 그럼 오르는 주식 좀 어떻게 찾는지랑 투자 전략 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이게 저희 매니저들이야 뭐 여러 가지 도구를 네. 쓰지만 저는 개인 투자가분들은 그냥 사실 이거가 제일 쉬운 예죠. 되는 산업을 먼저 찾아라. 그래서 시작을 좀 좋게 시작하셔야 되는 거죠. 네. 되는 산업을 보면 우리가 판단을 일단 해보자. 되는 산업이 되냐?
그건 직관적으로 제가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언제까지 될 거냐는 사실 숫자를 좀 보셔야 돼요. 근데 요게 각 국가별, 대륙별로 전기차의 비중을 제가 표로 만든 건데 2020년 1월부터 지금 지난달 거까지입니다. 이게 보면 전체 그 유럽 대륙에서 파는 자동차에서 전기차가 비중이 이렇게 이제 올라와 있죠. 한 20% 정도. 그다음에 중국도 이제 한 20% 정도 됐어요. 미국은 이제 5% 이제 아직 안 되죠. 네. 그러면 남은 80%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시장인 거죠. 근데 남은 80%가 정말 전기차로 다 바뀔 거냐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고맙게 모든 자동차 메이커들이 2025년부터 30년 사이에 우리는 이제 전기차만 만들 거야 라고 다 선언해버렸잖아요.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뀐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저만큼 80%, 미국은 이제 95%, 네. 저 폭만큼이 남아있는 거죠. 그럼 기간은 25년에서 30년이라 몇 년이 남아있는 거죠. 그럼 그 사이에 요쪽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개화됐고 개화될 때 우리는 주식이라는 건 성장률을 먹는 거니까 그렇죠. 개화기, 성장기, 성숙기인데 성숙기는 이제 기울기가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요때는 사실 주식이 안 되죠. 근데 개화기, 성숙기는 그래프 기울기가 계속 올라가니까 네. 요 구간이 언제일 거냐를 판단해 보면 지금 우리가 볼 때 그게 지금 만약 전기차가 올해까지 계속 많이 올랐지만 네. 끝났을까? 산업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되는 산업은 이렇게 고르시고 네. 요 내에서 헤게모니는 계속 바뀔 텐데 그 헤게모니를 그냥 직관적으로 쉽게 보는 거는 그냥 재무제표를 보시고 네. 뭐 복잡한 재무제표를 보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뭐 네이버에 쳐셔가지고 거기 그냥 나오는 거. 분기 추세, 네. 그다음에 연간 추세만 보셔도 매출액이 커지네, 네. 영업이익도 커지네. 근데 영업이익률이 커지면서 올라가는 게 더 좋은 거죠. 그게 매출액의 증가율보다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높은 기업은 그 기업의 그 산업에서 네. 헤게모니를 잡아가는 기업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에 장기 투자하시는 게 성장률을 추세적으로 먹는 게임에 있어서는 네. 되게 좋은 거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안 됐다가 힘들었다가 돌아오는 기업들은 그 무너지기 전과 지금을 비교하셔가지고 이 갭이 얼마냐, 근데 이 갭을 정말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배팅을 좀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작게 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 뭐 사실 개인 투자가분들이 지수가 뭐 갇혀 있든 네. 아니면 추세적으로 오르든 상관없이 항상 수익률 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2020년 대비하실 때는 네. 그런 거를 내 계좌를, 본인 계좌를 보시면서 네. 내 계좌에 있는 종목들이 어느 유형일까 좀 보시고, 이것들은 산업인지 네, 보고. 좀 옥석을 계속 가리시는. 근데 뭐 똑같이 뭐 예를 들어 2차전지에 두세 개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뭐 되는 종목이 있고 안 되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고, 그 이유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럼 어차피 내가 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들고 갈 종목이면 네. 확실한 펀더멘털을 보여주는 기업으로 그냥 이렇게 좀 집중해서 내 포트를 좀 더 간결하게 가져가는 연습을 하셔야 올해도 이렇게 정신 못 차리게 했던 시장, 그렇죠. 내년도 옥석 가리기 더 심해질 거고, 내년에도 사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네. 저희가 이 정도의 대비는 하고 있어야 시장을 대비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섹터도 되게 많고 종목도 되게 많잖아요. 네. 개인 투자자는 네. 개인 투자자가 만약에 직장인이라는 네. 전제를 하면 네. 통제 가능한 섹터의 개수랑 종목 수는 몇 개 정도쯤일까요? 그걸 다 한다는 건 절대 불가능.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건 사실 매니저들도 좀 불가능. 저는 네. 개인 투자자가 20개 이상 가지고 있는 거는 그게 자체가 너무 리스크가 아닌가라는 그래서 생각이 제가- 요즘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네. 성장주 한두 개, 네. 그다음에 턴어라운드 한두 개. 네. 그러면 2개에서 4개 정도 되겠죠. 그렇죠. 저는 그 정도에서 마셔라 그 생각입니다. 10개 이상 넘어가면 네. 매니저들도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사실 저희도 압축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펀드들이 좀 있어요. 성향상. 저희가 15개를 웬만하면 넘기려고 안 해요. 종목을. 네. 그게 이제 저희 하우스가 조금 성향이 좀 강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근데 다른 데서 가도 대부분 15개, 20개 내예요. 매니저들이. 그렇게 큰 돈들을 해도. 네. 왜냐하면 더 많아지면 통제 불가능이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는 범위 내로 계속 줄이고 그리고 저는 개인 투자가분들이 굳이 지수가 안 된다고 해서 네. 같이 괴로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되는 종목 몇 개만 잘 찍으면 지수가 뭐 아무리 뭐 빠지도 오르든 수익만 내면 되는 건데, 너무 많은 종목을 가지고 계셔서 필요도 지수처럼 없고,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괜히 내가 2차전지 잘 들고 있는데 네. 연준이 금리 인상해서 뭐 성장주가 조정받는 거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기업이 끝났다라고 뭐 지금 막 걱정하시고 이럴 필요는 없다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스펙트럼을 계속 좁혀서 그리고 확률을 계속 높이는 게임으로 네. 가져야 되고, 그러려면 되는 판에서 놀아야 되는데 그 되는 판은 성장 산업에 있다. 네. 그리고 그거는 되게 직관적으로, 그리고 계속 우리가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그 뻔한 그
대표 종목이 계속 추세적으로 그걸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네. 그냥 그 대표 기업에 투자하시는 게 맞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죠. 자, 그럼 이제 본부장님의 개인적인 질문 좀 한 가지 여쭤보면 2020년에 그리고 2021년에 2년 연속 올해의 펀드 매니저 상 네. 이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옷을 주소를 민망해서. 뭔가 시상식 느낌. 아니 좀. 그랬는데 이제 내년 초에 또 제가 알기로 뭐 결과 발표 난다고 들었는데 3연속 뭐 수상 기대해 봐도 될런지 올해 성과 좀 어떠셨나요? 사실 펀드 성과는 좋습니다. 아, 진짜요? 저희 거의 작년에 육박하는 수준이어서 그래서 만약에 펀드 수익률 시장이 안 좋았는데 어떻게 작년 육박을 해요? 제가 PT 말씀드렸던 대로 되는 산업에서의 플레이를 좀 잘했었고요. 되는 산업이 되는 건가요? 되는 사람이 되는 건가요? 저희는 철저하게 시장에 수긍하여 되는 산업에 집중을 네. 해서 했고, 사실 저는 뭐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본부원들 다 같이 했고, 그렇죠. 저희 매니저들이 올해 정말 신들리는 것처럼 좀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는 철저하게 이 색깔을 유지하면서 이 내에서 되는 기업들 잘 골라냈고, 네. 그러다 보니 작년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작년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의 네. 고용이 나서 사실 펀드 대상은 그런 걸 토대로 그 데이터를 또 한국 기업 평가에서 펀드 평가에서 그렇죠. 데이터를 가지고 수익률 변동성 다 체크하셔가지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야 받으면 좋죠. 그렇죠. 또 다른 분들 성과가 어떤지 모르니까. 네, 그리고 근데 저희는 알아요. 업계에서는 이제 그렇다 하니까. 그래서 받을 확률이 있다 없다 정도로 마시죠. 그러면 있는가요 지금? 네,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가능성이 있어 네, 보인다. 네. 그게 되면 다 저희 매니저 공이고 네. 저희 매니저들의 1년 동안 수고한 노력의 결과니까 사실 본부장 입장에서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3년석 받는 사례는 거의 없는 거잖아요. 뭐 지금까지 없었던 거죠. 네. 네. 받으시면 제가 김작가 TV 짜장면 파티 준비. 감사합니다. 다르게 준비할 건 없었어. 제가 탕수육 사오겠습니다. 자, 그럼 2022년 주식 시장 이제 전망이나 투자 관련해서 이제 이 책에 뭐 굉장히 많은 내용을 좀 담으셨지만 또 이 책에도 못 담을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책을 집필하고 간 다음에 또 변경된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뭐 그런 거 하나 정도 있다면 알려주신다면. 저희가 현상을 볼 때 좀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앞뒤의 현상을 생각해 보면 네. 올해 시장이 계속 눌렀던 것 중에 네. 우리가 1년 내도록 입에 달고 살았던 리스크, 물가가 높다. 그러니까 CPI, 뭐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10년물 금리 했는데 그게 오른다고 해서 주가가 빠진 적이 있냐 생각 한번 해보면 없어요. 미국 다 신고가였어요. 네. CPI 계속 올라도 미국은 계속 신고가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그게 이 시장을 눌렀던 여러 가지 악재 중에 뭐 사실 요인들은 맞았죠. 변동성을 제공했던 것들. 근데 그걸 극복하고 시장이 신고가다라는 걸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이 시장에서 지금 보는 건 뭘까라고 하면 이 악재들을 펀더멘털이 이겨내고 있다. 근데 이겨낼 수 있는 거리들이 되게 많이 제공되고 있다. 그게 뭐 성장률로 표현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수출 데이터 확실히 좋네. 뭐 이런 걸로 표현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급하지 않게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투자해 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생각할 때 이 이면에 있는 현상이 정말 이 시장에서는 뭘로 표현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게 이제 우리가 시장을 투자할 때 방향성이거든요. 그 큰 그림에 대한 고민을 좀만 더 해보시고 눈에 보이는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거나 지수가 폭락나거나 그게 아니면 본질적인 이유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항상 접근을 좀 많이 해보려고 하시는 연습을 좀 하시면 개인 투자가분들이 매크로나 각종 지표를 가지고 그걸 다 해봐라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 정도 CPI가 오르는데 주가 안 빠지네? 뭘까? 그럼 뭘로 표현될까? 그게 이제 사실 우리가 시장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인데 그거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좀 더 하셔가지고 사실 시장에 뭐 최근에 많이 들어오신 게 한 최근 2, 3년 동안 많이 들어오셨을 건데 정말 극단의 시장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유치원생한테 지금 뭐 거의 대학 수준의 시장을 다 경험시킨 최근 2년이었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거를 다 경험하고 내년을 맞을 때 그래도 올해보다 나은 내년을 맞이하셔야 되는 게 맞고 우리도 레벨업이 돼 있으면 좀 더 높은 레벨로 시장을 대응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잘 고민 한번 해보시고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뭐 우리 김작가 TV 여기서 나오는 여러 영상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논리를 가지고 한번 잘 생각해서 본인이 투자하시는 그 본인만의 기준, 본인만의 논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정교하게 한번 고민 좀 하셔가지고 하는 습관을 좀 들이시는 게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존재할 이 시장에서 좋은 성과로 추구하시기 위한 근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연습 그냥 열심히 하시면
저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그럼 한데 2022년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이거만큼 꼭 하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거는 좀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다. 네. 또 있을까요? 하지만 그냥 모르는 거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아는 것만 하자. 근데 아는 것도 제대로 알고 하자. 듣고 네. 하는 거 말고 네. 내가 알아서 내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네. 내에서. 예, 그래서 알고 합시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이랑 이제 제가 촬영 전에 사적인 이야기 잠깐 네, 이제 네. 나눴었는데 네. 본부장님이 이렇게 굉장히 뭔가 옷태도 그렇고 외모도 약간 기공자 같은 느낌 아이고. 그런 느낌이 있으시지만 이제 20대 후반에 네. 서울로 올라오셔서 네. 막 그렇게 돈이 많은 시절이 없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네, 돈이 네, 많지 네. 않았던.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자산을 이제 계속해서 쌓아가시면서 네, 네. 하시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요즘 청년들 분들은 네. 20대나 아니면 30대 초반 분들은 이제 네. 뭘 하려고 해도 네. 우리 때랑은 또 다르게 더 힘든 상황이 레벨이 돼버린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다들 뭐 코인 쪽 넘어가서 이제 여기서 뭘 해야지 우리가 집이라도 살 수 있다 생각할 네, 텐데 그런 분들에게 뭔가 좀 어쨌든 저희 둘 다 이제 40대잖아요. 네. 후배분들에게 좀 인생의 재테크 조언이랄까 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식에서 갑자기 뭐 인생 예, 얘기가 연말 나와서 좀- 연초니까 네. 마지막 그런 조언 한마디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저도 뭐 사실 40 초반이고 네, 저희 본부 직원들도 뭐 20대 후반에서 30 중반이 되게 많고 네, 저희가 지금 본부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저희가 4년 5년을 같이 해왔어요. 해왔는데 이런 고민을 서로 같이 많이 해왔죠. 저도 30대 후반에 그렇죠. 아 나는 왜 부자가 안 됐을까? 맞아요. 뭐 옆에서 저렇게 부자들 많이 된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때 제가 꼭 했던 말이 뭐냐면 내 소득이 지금까지 제가 지나와서 제가 지금 매니저 이제 17년 동안 했고 이게 오가면서 내 소득이 어떻게 증가했나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10년을 오다가 네. 최근 한 4, 5년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래서 결국은 이걸 보면 될 때는 되는데 그 될 준비를 할 수밖에 없고 힘든 시절을 네. 버텨야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걸 잘 이겨내면 네. 기회는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겨내는 과정이 나는 의도하지 않았으나 네. 지나고 보면 그게 나의 내공이 된 상황인 거고 그 내공이 쌓여서 어느 순간에 나한테 기회가 왔을 때 저도 모르게 그게 좀 발휘가 됐고 그 기회를 잡게 됐고 그게 잡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보상이라는 게 붙어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야 이런 보상을 이런 그걸 모두가 바라죠. 원하죠. 네, 모두가 원하는데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는 건 사실 없으나 그걸 잘 이겨내면 결국은 이 곡선으로 되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를 잘 하시고 네. 그때가 오면 그걸 확실하게 잘 잡을 준비를 확실하게 하시고 왔을 때 확실하게 잡아라.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게 내 뜻대로 금방 오진 않는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인내는 해야 된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게 만약에 연봉 측면인 이 몸값이라고 한다면 네. 이 반대 측면에 이제 재테크가 있는 네. 건데 재테크는 네. 이제 우리가 한 시간 동안 얘기했으니까 내려두고 네. 내 몸값이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열심히 네, 노력하시고 해서 올라가는 케이스도 네. 있지만 네. 본인이 뭔가 노력을 해도 올라갈 수 없는 시장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 네.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어떻게 보면 천장이 막혀 있는 산업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 사실 몸값이란 건 저는 제 몸값이 얼마예요라고 모두가 얘기할 수 있지만 저를 쓰는 사람이 제가 오너가 아닌 이상 아니 제 몸값은 저를 쓰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그 쓰는 사람은 사실 뭐 저처럼 고용된 사람이면 저를 다른 사람보다 썼을 때 제가 더 좋은 효용을 잘 낼 수 있으면 근데 그게 이제 실력으로 증명하고 그게 이제 오너가 그걸 인정해주는 그건데 그거는 사실 실링이 있다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저도 되게 어려운 회사에 있어봤고 그다음에 엄청 힘든 오너분들도 모셔봤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경험을 다 해봤는데 결국은 그게 증명되면 원래 이 회사가 되게 낮고 그런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케이스가 되더라고요. 그 최초의 케이스가 사실 내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은 몇 번 해보면 생기더라고요. 그게 여기서 끝났다 이런 건 없다. 그건 아닌 것 같고 뭐 사실 창업하시는 것도 보면 우리 김작가 TV도 이렇게 네네. 유튜브라는 세계에서 새롭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없던 걸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있다고 해서 이게 막혔다라고 해서 포기하는 순간 그냥 그건 끝인 것 같고요. 그렇죠. 이게 정말 안 되는 사양 산업이다. 라면 사실 아까 주식 말씀드린 것처럼 되는 판으로 가야죠. 이직을 한다거나. 일단 하던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되는 산업인데 뭔가 막혀 있는 느낌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어차피 나는 새로운 그 세대고 새로운 인력이라고 친다면 기존 걸 뚫어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그거는 본인이 좀 아이디어 잘 내서 그 역경을 이겨내면
그거는 결국은 평가받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실링은 있다라는 생각을 별로 잘 안 합니다. 실링이 있다, 천장이 막혀 있다 이런 생각은 잘 안 합니다. 그쵸. 어떻게 보면 그분에게 실력과 그런 게 있다면 누군가는 그 평가를 인정해 줄 테니까. 네, 그리고 그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이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항상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네. 길이 있으면 하게 된다라는 말을 그냥 혼자 맨날 하죠. 그래서 오늘 시장에 빠져도 내가 정신 차리고 있으면 내일은 기회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처럼 어쨌든 그 돈을 우리가 자산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어쨌든 내 몸값을 높이거나 소득을 높이 그 투자에 잘하는 거니까. 네. 저는 본부장님 말씀대로 2022년에 많은 분들이 시드머니라고 할 수 있는 네. 좀 소득도 높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연초 연말이니까 네.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좀 덧담 인사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이 항상 우리한테 기회를 주는 거 아닌데 또 줄 때는 화끈하게 주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를 항상 잘 준비하시고 소중한 돈이죠.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돈은 되게 소중한 거고요. 그거를 좀 잘 투자하셔가지고 뭐 제가 이렇게 드렸던 말씀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수긍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 네. 동의 못 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텐데 이런 걸 취사 선택을 좋은 데서 여러 개 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좋은 전략으로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좋은 결과로 올해는 좀 힘들었으나 내년엔 그래도 좀 행복하게 예, 주식시장 계좌를 보시면서 내 계좌를 보시면서 매일매일 좀 행복한 그런 새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모두 대박 나십시오. 네, 오늘 만날 손님은 이한윤 본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